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30년 전에 그 주사파 애들이 대학가에서 주체 사상을 가지고 난리를 칠 때 이상원 선생님이 새공산주의 비판은 60년대 썼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종언을 이제 보완해 가지고 그 뒤에 한 10년 있다가 그 책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급히 쓰신 거예요, 사실은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은 공산주의 종언처럼 그렇게 뭐 자세하게 학술적으로 막 그 여러 가지 이론을 다 섭렵하고 줄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왜냐하면 또 이게 북한의 원저든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 한계성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이분은 일본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썼겠지만은 그래도 이 책이 그 마지막 말씀에 아쉬운 대로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썼는데 그게 부응을 했는가 하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을 했지만은 그 핵심은 다 잡아내셨다고 봐요. 예, 글은 좀 급히 쓰신 표는 나요, 사실은. 예. 근데 그 10가지 항목, 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 당시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89년이라는 그때에 이렇게까지 지금 공산주의, 특히 김일성주의자들이 주사파 애들이 대학가에서부터 전난리를 치고 사회 각계각층에 다 퍼져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 노조 활동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지금 여기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성공운동을 하는 그 목적이 뭐다는 거, 공산주의자들을 무슨 뭐 인간을 정오해가지고 저들을 뭐 정말 때려잡자 공산주의자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를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론적으로 격파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론적으로 이 성공사상이나 두익사상의 관점에서 나오는 이 사상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역사관이 공산주의의 관점에 그걸 다 정리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인류애로서 품고 같이 번영의 길로 이상의 사회로 갈 수 있다. 가게 해야 된다. 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두익 사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랄까? 인류 보편적인 그 인권과 자유와 사랑이라는 이것을 전제로 한 성공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소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막 극단적인 반공을 해야 되겠다, 예? 멸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론적, 사상적인 건 없고 그냥 어떤 그 감정적이랄까, 피해받은 것에 대한 복수심이랄까, 이런 것에 기인한 반공운동하고 우리 운동은 이제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죠. 물론 우리는 섭리사적 관점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보면은 여기 개인의 자유 문제를 이상원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또 이 개인의 자유 문제가 이기주의로 통하는 것이 이게 제일 문제다. 이게 오늘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뭐 도덕적인 퇴폐,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체제적인 부산물이 아니고, 그거는 결과적인 제2차적인 여러 부작용들인데, 그 바탕에 있는 근원적이고 기원적인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그 필수 불가결한 존재의 어떤 그 양식이 이기주의로 통할 때에 나오는 결과니까,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기주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제 우리 이상호 선생님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통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 체제를 보고 여러 가지 앞 나온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걸 착취니 뭐 이런 거 갑질 뭐 이렇게 약자가 당하는 거 이런 거 보고 공산주의자들은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고발장이 그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고 뭐 계급 사관을 쓰고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걸 농민들에게 또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레닌이 그 혁명시키고 중국이 또 혁명화되고 동굴아파가 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공산정권이 세워져서 70년 동안 쭉 하는 그 사회의 공산주의 사회의 현실을 보니까 그럼 자본주의에 있었던 거 다 좀 치료하고 없어지고 더 좋은 세상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더 계약이 됐단 말이지. 더 자유는 짓밟히고 인권은 더 없어지고 뭐 생명까지도 재산까지도 개인의 자유가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빈곤의 덩어리요 독재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건 또 왜 왔느냐. 그거 치료한다고 한 게 그것도 알고 보면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을 한 자들의 이기주의의 탐욕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진행이 된 걸 확인한다면은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나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정, 비리, 착취, 고통 이걸 해결한다고 뭘 더 좋은 방법이라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이론을 했는데 더 나빠져서 그것을 보니까 근본에 있는 바탕, 인간의 이 이기주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자유민주 사회에서나 공산정권 하에서나 같은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기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 이 두익 사상에서는 해결하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것이 존재 세계의 존재의 철칙으로부터 해결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변정법하고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는 그런 공산주의의 토대하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낫다고 하는 철학의 기초공사를 그 사람들은 변정법적 유물론에서 가져왔어요. 그 안경과 그 판단력으로 세계를 보고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회를 보고 다 분석한 안경이란 말이죠. 유물사관도 변정법적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계급투쟁사관도 변정법적 유물론에서 나와. 또 자본론에 무슨 뭐 노동가치설이니 뭐 잉여가치설이니 착취니 이런 것도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는 그 철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그 변정법적 유물론에 있어서의 대립과 모순과 투쟁으로 운동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이것이 이기주의를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그야말로 더 정오의 마음, 투쟁의 마음 이것으로 가는 철학이죠. 그게 토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안경은 뭐냐. 여기에 자유라는 것은 소중하고 맞는 것은 틀림없는데 개인의 자유가 기본으로 한 거라는 건 틀림없는데 우리 자유인 선언에도 개인의 자유가 가장 기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가 지금 전체주의,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자유민주주의도 사실은 한다고 하면서 해오지만은 공산주의에 참소받을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왔단 말이죠. 역사 속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는
보여줘요. 이거 안 보여요. 변정법적 유물론. 무슨 말인지 다 알지요. 이거를 공산주의는 이게 아주 바탕이야. 이게 모든 사회의 바탕이야. 이게 기초공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라고만 씁시다.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건 인민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기초공사가 개인의 자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위험이 있고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의 문제를 놓고 많은 사상가들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보완을 하고 해오죠. 그렇지만은 이 변전법적 유물론과 같은 이런 전 사회와 역사와 자연을 관통해 보는 법칙적인 세계관,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게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죠. 세계관,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이에요. 철학. 이런 그 기초공사가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내놨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더 엉망돼 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또 있어야 돼.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한다 그 말이에요. 보완한다. 그래서 두익 사상이라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두익이라 할 때 우리 이 말을 아는 우리들도 지금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익이 이게 헤드윙인데 이제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좌익이 있다. 이 왼쪽 날개고 날개라 그러니까 자꾸 좌익 우익이라 하니까 날개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데 여기는 머리고 이게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런 개념으로 우리 우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님 말씀에도 이래 보면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닌 두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입만 열면은 두익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니까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적당히 양쪽을 다 인정하고 포용하고 화해시키고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우리 지금 식구들이. 예? 이 통일사상을 안다는 사람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그 오해 그런 인식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상은 선생님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자유민주주의를 건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건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념인 개인주의를 틀어할 때 가능하게 된다. 이런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두익 사상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이게 좌익은 이거 공산주의라고 봅시다. 여기 공산주의라고 봐요. 이 우익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두익은 뭐냔 말이에요. 두익은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개선하는 거예요. 이 맥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맥을. 예? 그럼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에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극복이에요. 극복.
그 171페이지 요 지금 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성이라는 그 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참 그 이상원 선생님이 잘 결론을 내려놨어요. 169페이지 한번 보세요. 10번째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성이라고 해놓고 쓴 말입니다. 우리가 한계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도 뭔가 잘못됐으니까 자유민주주의도 변형을 시켜버려가지고 틀을 바꾸어서 뭐 사회주의 비슷한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두익 사상들이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두익은. 열째의 원인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성에 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산주의는 또 하나의 전체주의와 독재주의이기 때문이다. 두익은 절대로 전체주의와 독재주의가 아닙니다. 예? 예. 그 중간쯤 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두익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예요. 완전 완성된 자유민주주의가 두익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파시즘 등을 용납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개인의 인격 존중, 주권, 재민, 다수결주의, 법치주의 등 원칙으로 삼고 있는 넓은 의미의 정치 원리다. 여기에 생활원리, 사회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진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민주주의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두익을 얘기할 때 우익과 좌익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수렴해가 두익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쉬운데 이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좌익 공산주의 세계관 철학 변정법적 유물론이잖아요. 이거는 비판하고 극복해서 대체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건 폐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변정법적 유물론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 극복 대체의 대상이요. 이거 좌익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사람 죽이자는 얘기는 아니야. 이 암균과 같은 사상을 제거하잔 말이에요. 이게 해방시키자면 해방. 이건 해방시킬 대상이에요. 이게. 공산주의는 해방을 시켜야 돼. 무엇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서 보완시키는 그런 사상이 이 두익 사상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맥락이요. 이 맥락. 그것이 뭐냐?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지만은 여기에 이기주의로 빠뜨려지지 않는 철학과 세계관이 뒷받침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 원리의 수수법적 유일론이란 말이에요. 수수법적 유일론. 이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수법적 유일론. 수수법적 유일론. 야, 나는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철학입니다. 이게. 예? 이거 보세요. 수수법적 유일론. 수수법적이라는 말이 이타주의, 이기주의 극복하는 거잖아요. 주체, 물질, 정신과 물질, 성상과 형상, 예? 남성과 여성, 주체와 대상. 이 관계가 존재의 기본 바탕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된다니까? 수수법적이야. 변정법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수법적. 수수법적 그 지배의 법칙에 철칙에 압축적으로 표본적으로 이렇게
지배당하고 관리당하고 적응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인체 구조를 보세요.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 이 우주의 모든 총합 실체 진리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 이게. 여기 어디에 이기주의가 있어서 오른쪽 팔이 왼쪽 팔 못 살게 굴고 내만 잘 먹고 내만 힘 있자, 이게 안 되잖아요. 둘 다 오른팔, 왼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이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 귀, 코, 입 모든 것이 그래야 자유롭죠. 그래야 자유롭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힘이 나오고 발전하고 운동하고 수수법적 통일체란 말입니다. 유일. 예? 정신과 물질의 통일체. 뭐 정신에서 물질이 나오느니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느니 뭐 이따위 소리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게 비과학이고 이게 무슨 너무 그러니까 여기 정오의 철학이 나오네. 모순, 대립, 투쟁. 그래야 발전 온다? 그러면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안경 낀 거예요. 뭐 타락을 했든지 무슨 뭐 무명에 떨어졌든지 본인의 인간의 위치를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안경 끼고 이런 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는 이 토대, 이 토대에서 지어진 집은 그렇게 허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이 아닌 가짜 설계도해 가지고 지었으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기까지 역사가 이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고생을 했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이게 무슨 양반 상놈 관계 때문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세상 안 왔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중에 뭐 8, 90%는 다 쌍놈들이 집안이에요, 우리가. 예? 조선조 말에 외국 사람들이 대한제국에 와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여행기가 들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은요. 대한제국에 오니까 사람이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야. 한 종류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뭐 어디를 가도 가마에 타고 가고, 예? 가마에 타고 가고. 뭐 일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빈둥빈둥 놀고 담뱃대나 물고 들어 누워가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덧받쳐 주느라고 수십 명 하인들이 종처럼 종이 돼 가지고 뭐 그러니까 양반하고 종하고 두 부류가 있는데 양반은 이건 아주 극소수고 하인들이 수없이 많다 이거야. 이게 우리 대한제국 고종시대 뭐 갑오경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신분제를 철폐하느니 뭐니 그랬지만은 1890년대까지도 그 짓을 하고 살은 거예요. 그리고 1936년 통계에 보면은 우리 그때는 일제 때겠죠. 일제 때인데 그때까지 소작농이 76%였대요. 에? 지주한테 땅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지어서 이렇게 지대 갖다 바치고 사는 사람들이 76%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 76%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요. 사유재산이 없는 거예요. 내 집도 없고, 뭐, 한 달 살 것도 내가 벌어서 내가 이렇게 먹여서 내 자식 키우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말로 노예이고 종이고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네? 자유가 없다는 게 사유재산하고 직결연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없다는 말은 종이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하고 같은 거예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과거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거든. 독재, 이게 뭐 독재, 전체주의, 무슨 뭐 히틀러, 무슨 뭐 이런 절대 왕조들은 생명도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재산 어디 줘요? 종으로 다 부려먹지. 재산 주는 게 뭐요? 그냥 피까지 다 빨아먹고 그냥 근육까지 뼈까지 다 삶아 먹을 정도로 노예로 시키는 이런 시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조선이 옛날 그 조선조까지 그런 세상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공산당이 내려와가 이제 그런 걸 막 선동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그냥 선동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이가 딱 들어와가 그런 걸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전략 전술을 스탈린, 레닌이 다 30몇 년 동안 딱 했던 걸 가지고 훈련된 정치 군인들을 소련군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북한에다 8.15 해방이 되자마자 딱 집어넣어 가지고는 김일성이 끌고 들어오면서 작당을 해가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북한의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북한 토지개혁이 언제 됐냐 하면은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이요. 야, 얼마나 빨라요, 이놈들이. 에?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이래요. 맞아. 이렇게. 이게 북쪽에서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농민들이 1936년에 따지면은 76% 했으니까 뭐 북쪽도 그 대충 그랬겠죠. 남북이 다. 그럼 여기에 이놈들은 여기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주한테 땅을 무상 몰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무상 분배를 해주겠다. 농민들이 만세 대만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 만세가 저절로 나오고 소련군 만세가 되고 인민정치위원회 만세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북한이 38선 이북에는 이렇게 딱 해놓고 이 남쪽에는 그때까지 뭐 했냐 하면은 그냥 뭐 이승만 대통령도 늦게 들어와, 김구 선생도 상해에서 늦게 들어와, 그 다음에 제일 여기서 주도권 잡고 설치는 놈이 누구냐 하면은, 예? 8.15 해방되자마자 이 38선 이남에서 이북까지도 좀 관계되어 있었겠지만은 제일 먼저 주도권 진 게 누군지 알아요? 일본 총독부하고 잘 연결돼 가지고 위임, 우리가 망하고 이제 가면은 너들이 이렇게 이 나라의 행정을 좀 관리해라 라고 위탁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 누구요? 건준?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이요, 여운형.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건준이라는 조직을 전국적으로 가동시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좌우의 합작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거기에 박은영이가 또 같이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 이게 좌파들이 더 지금 설치는 세상이래요. 남쪽에는 국내에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그 고생하면서 아이고 한국에 들어오려니까 이승만에 대해서는 미 군정이 이승만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찌라는 이 바보가, 정치훈련이 안 된 놈이. 그 당시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소련군은 동부전선 독일군하고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만주 이쪽 일본하고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루즈벨트가 그냥 제발 좀 참전해라 이러니까 우리 군대 거리 가려면은 수송 수단 다 내놓으시오. 음식들 뭐 다 로지스틱스 다 갖다 주시오. 군수품 다 주시오. 이 난리를 하고 질질 끌다가 8월 9일인가 뭐 그때쯤 참전을 떡 선언을 한다. 일주일 만에 일본이 항복하잖아요. 그 사이에 소련군은 만주 거쳐서 이렇게 해가 북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었죠. 그 소련군이 딱 북한 쥐고 난 다음에 이 소련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김일성을 갖다가 9월 20일 날인가
원산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소련군이 딱 그 이북에 각 시군구에 뭐 이미 인민정치위원회니 뭐 이런 거 조직해 다 해가면서 김일성이 들어오자마자 샥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들어와요? 10월 달에 들어와요. 미군은 또 여기 언제 들어오느냐? 뭐 9월 10일경에 들어왔을 거예요. 8.15 대가 일본은 아직도 여기 어쩌나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군은 한반도 남한에 들어온 게 9월 10일경이요. 그럼 8.15에서 9월 10일 그 한 20여일 사이에 요 혼란기에는 건준이 딱 주도권을 지은 거예요. 박은영하고 이 패들이. 그러고는 이 미국 정부가 그 당시에는요, 국무성이 요즘 말하면 외교 그쪽인데 루즈벨트 그 시절에는 말이요, 예? 한국이 한반도에서는 소련하고 참전을 했기 때문에 소련하고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이런 좀 친소라고 할까? 소련하고 뭐 잘해보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이승만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저기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 한국을, 이 한반도를 적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다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이승만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그런 국제 정세에 해탈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이승만밖에 없다니까. 8.15 공간에서. 나는 이승만 박사가 쓴 이 책을 보고요. 내가 이 책을 2번이나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내가 울었어요. 왜 이런 인물을 우리가 몰라봤나? 예? 29살 때 감옥에서 5년 6개월인가 있으면서 1904년도에 쓴 책이에요, 이게. 이승만 박사가 그때 29살이에요. 1875년생입니다, 이분이. 독립협회 운동을 하면서 나라가 이 꼴 되는데 이게 나라를 바로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독립협회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고종 황제가 독립협회 이놈들이 내 나라를 쫓아내고 저들이 뭐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이승만 이 청년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5년 동안 5년 6개월이 넘도록 감옥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우리나라의 갈 길에 대해서 이런저런 항목을 만들어가면서 썼는데 국제 정세를 어떻게 그렇게 읽는지 몰라요. 예?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 대한 앞뒤 전후를 다 분석하고 다 정리하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가면요, 이분이 분명히 하늘이 낸 모세 같은 인물입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면서 여기에 결론에 가가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이라는 걸 여기 내놨는데요. 여기 보면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세계에 대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와 반드시 교류해야 된다. 통상해야 된다. 예? 무역해야 된다. 야, 얼마나 이 양반이 세계를 읽었는지요. 이게 김일성이 저놈들은 지금 주체사상 만들고 이북들 꽉 끌어마는 거는 제2의 저거 대원군 같은 놈이요. 위정척사. 예? 외국하고 교류 안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뭐 작업 조정해야 된다.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화 시대를 미리 내다본 양반이요. 뭐 이 내용을 보면 외교가 나라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나라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잘 대해라. 아이고 이거 진짜 이 29살 청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오늘날 봐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나 고급 외교관들이나 뭐 모든 나는 우리 국민의 필독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보고 시험 쳐야 된다고 생각이 날 정도예요. 얼마나 이 양반이, 이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준 거예요, 이 양반한테. 참 제가 이
신학문을 열심히 배워 경제적 이익을 외국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라. 신학문을 열심히 공부하여 그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가면요. 외교를 위해 아무리 힘써도 돈독한 관계로 발전함이 한결같지 않을 것이며 자유를 소중히 여겨도 자유의 한계를 몰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1904년 6월 29일 독립요지 마침 이렇게 자기 책을 마쳤더라고. 이 모세예요. 이 사람이 모세. 예? 제가 하는 말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 재헌국회 만들고 이 양반이 기도를 합시다. 이거 기도시키잖아요. 이분이 말년에 뭐 이기붕이니 뭐 그 간신배들에 의해 가지고 참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되고 이 나라에 오신 섭리의 주인공도 못 알아보는 일을 뭐 했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이승만 하면은 무조건 좌파들이 욕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우리도 우리 식구들도. 근데 보세요.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경무대에 몰려와 가지고 좀 내려오세요. 하야해야 되겠어. 물러가시오 하니까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야지. 그 다음 날로 청와대 나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독재자라고 하는 이런 정치인이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 아마 어떤 놈이면은 기관단총 걸고 다 죽여라 그럴 거야. 지가 죽을 때까지. 무슨 김구를 죽인 안두희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배후에 뭐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안두희를 암살시키는 걸로 뭐 이렇게 했다? 그따위 말하는 놈들이 이게 김구의 좌파들.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암살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안두희 같은 그 김구 배우, 살인의 배우, 김구 저격의 배우가 누구냐? 요즘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구가 이승만을 마지막에는 김일성하고 합작해가지고 끝까지 반대했잖아. 예? 단독정부 세우면 안 된다고. 50선거에 자기는 참여 안 한다 이 말이야. 김규식이 뭐 이런 것들 다 김일성하고 단독정부 반대한다고 합작회의에 올라가가 다 결의문에 다 같이 선서하고 나와가지고. 이북에서는 뭐라 그래요? 김구가 자기의 노후를 어버이 수령님께 부탁했다는 영화까지 만들어놨어요. 이북에서는. 사실인지 모르지. 왜? 김구가 내려와가지고 뭐 남쪽에 와서 하는 말이 이북에서는 지금 군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여사하면 남쪽 접수할 준비까지 다 돼 있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김구가. 그러니까 남쪽보다도 북쪽이 더 세게 준비 다 돼 있어서 북쪽이 마음만 먹으면 소란하고 남쪽은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식이 김구 마음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에 단독정부 하는 거, 이승만 하는 거 끝까지 반대하지 막 이런 독립운동하던 그 따라온 사람들이 김구를 따르던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냐? 이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데서 온 김구의 죽음이 왔는지도 모른다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타당한 얘기의 일면이 있어요, 이게. 김민석이라는 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무슨 연구소? 여의도에 뭐 연구소 있다는 거. 이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한국 근대사를. 상해 임정에서부터 쭉 지금 현재 문재인이까지 역사, 정치 지도자의 맥을 얘기하는데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것이 한국 역사에서 앞으로 남겨야 할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뭐 그 이후에 보수적인 인물들 다 그냥 뭐 독재다, 친일이다, 뭐
온갖 욕 다 했잖아요. 하기야 이승만 대통령도 참 비참하게 4.19 당해가지고 쫓겨났고, 박근혜 대통령 자기 부하한테 뭐 그렇게 돌아가셨지. 전두환, 노태우 이상하게 저렇게 됐지. 이제 누구요? 이명박, 박근혜 또 저렇게 되고 다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존경받는 거는 김구하고 김대중하고 노무현밖에 안 남은 것 같았고. 이야, 이런 역사를 지금 이렇게 지금 날조 변 조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같은 인물을 다시 봐야 되고, 박정희 같은 인물을 다시 보는 그런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내 자신부터가. 정말 나는 요즘 와가지고 우리 공부 안 하고 우리가 빈둥빈둥거린 그 결과로 이런 세상이 왔다는 이영훈 선생의 자백도 맞는 말이에요. 내인데도 적용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섭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폭넓은 뿌리 공부를 안 했어요, 사실은. 내부터도 늦었지만은 이제 나라를 바로 전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이게 수수법적 유일이라는 얘기했고, 어쩌다가 또 다른 얘기가 갔는데 남쪽 얘기 잠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 선동해가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 중심에서 이렇게 딱 해놨어. 토지를 다 무상으로 빼앗았다니까 뭐 이 지주들은 다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있는 지주들은 상당수 보따리 사고 눈치 봐가면서 남쪽으로 다 피난 내려와 도망 나온 월남한 사람들이 지주들이 많은 거예요. 부자들이 먼저 내려와 버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땅 다 빼앗은 걸 가지고 농민들인데 무상으로 준다니까 농민들 만세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 북한은 이미 이렇게 거의 인민정부가 이제 다 여기서부터 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쪽은 언제 이게 토지 하느냐 하면은요, 참 희한해요. 1950년 3월 10일이든가 10일인가 이때쯤 된대요. 6.25 직전이요, 이게. 예? 재헌 1948년에 8월 15일 정부, 남쪽에 정부 서잖아요. 북쪽은 정부 서는 건 나중에 하면서도 이미 할 건 다 하고 있고, 남쪽이 먼저 분단했다는 명분만 남쪽으로 덮어 씌우고 이놈들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북쪽은 계획적으로. 여기는 8월 15일 이전에 재헌의회 7월달 뭐 이럴 때 재헌헌법에 이미 토지개혁한다는 말을 넣어놓으면서 실제 토지개혁을 집행한 게 1950년 3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야, 보세요, 이게. 남쪽은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했죠. 정부를 세우고 헌법에 그런 걸 명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북쪽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때 남쪽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유상입니다. 유상으로 몰수라고 할까요? 이게 뭐야? 달라요, 이렇게. 지주들한테 땅을 정부가 내놔라 하고 이제 받아가지고 갈라줘야 되니까 지주들한테 땅값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는 줬어요. 줬는데 몇 프로를 줬느냐? 150%를 주는 거예요. 150%. 땅값이 100이라면 15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유상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땅 받은 소작인들한테는 3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소출의 50%를 뭐 3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면 그걸 3년 또는 뭐 이렇게 몇 년 더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받아가지고 3년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정부에 주면 정부가 그걸 가지고 또 지주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강력히 밀어붙였어요. 지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주들은 이게 150%가 이거 안 된다. 얼마 달라 그랬냐면 300%를 달라 그럽니다, 300%. 그것을 제일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요. 재헌의회 국회의원들이 왜? 다 그 배운 사람들이니까 지주 아들, 딸이고 집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이 사람들끼리 또 법을 만들어가 150% 안 됩니다. 300% 주시오. 이거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막 싸워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150% 편이야. 그러니까 농민 총동맹 뭐 이런 데서는 막 국회의원들한테 성명문 내고 공격하고 막 이런 한참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막판에 150%로 이제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남쪽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그러면 얼마만큼이 상한선이냐. 3정보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10정보 있으면 7정보는 내놔야 돼. 3정보까지는 내가 가질 수 있어. 그 땅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김성수, 인촌 김성수 선생. 이 사람 땅이 2,993정보가 있었다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3정보만 자기가 가지면 2,990 몇 정보를 갖다가 나라에다 내놔야 돼요. 이게 그게 간단합니까, 그게? 그런데 참 고맙게도 인촌 김성수 선생이요. 그렇게 하기로 딱 결심을 하고 자기가 당수로 있는 그 한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을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 150%로 가자. 그런 사람이 저 인촌 선생입니다. 저 사람을 막 친일파다. 내가 고려대학 출신이니까 잘 알아요. 친일파라 그래가 DJ 정부 때 이 운동권 놈들하고 저 뭐 이게 삐딱한 놈들이 학교에 애들 선동해가지고 그 학교 전체 건물에 친일파 타도 김성수 왜 고려대학교에 와가지고 동상 세워놓고 있느냐. 쇠밧줄 걸어서 동상 제거해. 이런 짓을 했다니까. 이게 좌파들이요, 이게. 그 이 사람들이 해서 토지가 이렇게 국민들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작농하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저 뭐죠? 이게 토지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대한민국은요, 이게 놀랍게도 토지 개혁 후에 소작지에서 자작지로 바뀐 비율을 보니까 95.7%가 됐대요. 얼마나 거의 다 된 거지 뭐. 옛날에는 소작지였던 땅이 이제는 자작지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게 95.7%는 대성공인 거예요, 이게. 일본이 대성공했다고 하는 그 토지개혁이 9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작지로 바뀐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쓰기를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대한민국 토지개혁이었대. 이렇게 1950년에 이게 됐단 말이에요. 됐다. 이게 에피소드인데 어떤 국회의원이 뭐 충청도 국회의원이 이 얘기했다는 거 들으니까 김일성이가 이 소식을 들었어. 북쪽에서. 에? 이걸 듣고는 김일성이가 어떤 그 밥 먹는 자리에서 통탄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남쪽이 토지개혁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남쪽이 저게 우리 공산주의 손안에 들어올 것이 이게 손 밖으로 이제 삐져나가게 생겼다. 김일성이가 통탄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6.25가 터졌어요. 6.25 터져가지고 밀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박은영이 같은 놈들은 막 이북에 가 보고하고 김일성하고 선동하고 할 때 우리가 내려가면은 남쪽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환영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놈들이 와가지고 공산당식 토지개혁 한다고 또 떠들었어요, 이놈들이. 6.25 내려와가지고 저거들이 점령한 지역에 가가지고, 예?
이미 토지개혁 우리는 해가지고 자기 땅을 소작해서 자작지로 바꾸고 있는 농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와가 또 저거들 토지개혁식으로 말을 하니까 남쪽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큰둥하게 들은둥만둥으로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동 안 된 거예요, 이게. 6.25 전에, 직전이요. 6.25 전에 토지가 이렇게 개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 흔들린 겁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적화를 막은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자유정부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놈 공산당들은 자, 무상분배를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 소유 안 해. 개인 소유로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너 그것만 가져. 뭐라 그래요? 경작권.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개발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수십 년 지나가지고 이 뚱딴지 같이 이번에 어떤 추매인지 여기부터 내오는 이런 것들이 나와가 떠들어서트만 이제 헌법에다가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을 떡지어가 토지를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개발을 하거나 뭐 이익이 나오는 거는 절대로 개인이 못 가져간다. 그건 다 국가에 가져간다. 이렇게 됐다는 거 지금. 이게 이제 사유재산이 심대하게 침범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고, 그렇죠? 아니야.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고, 동일한 노동은 동일한 임금 대우를 받는다. 또 이렇게 된다나?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의 노동 가치설 얘기입니다, 이게. 그 아무리 과학자가 돼가지고 기술자가 고급 기술, 고급 지식을 가지고 1시간 일하는 거 하고, 내가 적당히 그냥 노동하면서 그렇게 숙련 기술이 아닌 기술 가지고도 어디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벽돌을 몇 장 올린다 그러면 그거 치고 올라가 몇 시간 한다. 1시간 같은 노동이다 이거야. 동일 노동. 따라서 월급도 같아야 돼. 노동시간에 따라서 같은 임금을 주자. 이런 식의 개념이 슬슬 기어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사유재산도 이제 모든 것도 이제 개별성과 특이성, 창조성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뼈 빠지게 어려운 일을 하고 뭘 골치 아픈 얘기를 해요? 다 놀아도 밥 먹고 사는 거 똑같다. 다 같이 병신 되는 거고 가난뱅이 되는 거고 이 인간의 수준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다 망한 게 저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이제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들어가는 판에 이 문재인이가 개헌안이라는 걸 들고 나온 게 그따위 수준을 그걸만 나오고 말이야. 무슨 사람 중심이 어떠고 저떠고 하는 거 북한 헌법에 3조하고 8조에 사람 중심 세계관, 사람 중심 사회 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 북한의 헌법에. 무슨 또 헌법 전문이라고 한다는 게 무슨 4.19 다음에 뭐요? 5.18. 그 다음에 또 부마 항쟁. 그 다음에 또 60 항쟁. 이런 것만 쫙 나열해가 헌법 전문에 다 넣자. 아이고야, 이게 어느 전통이요? 그게 어느 전통에? 한거. 예? 좌파들이 뒤에 대가 있었던 그런 저항운동하는 것만 헌법 전문에 넣어요. 헌법 전문을 그렇게 쓰는 법이 어디 있나요? 북한 헌법 전문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 북한 헌법 전문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와가 뜯어고 다시 손본 헌법 보면 옛날에는
그저 김일성 얘기만 쫙 나오던 게 지금은 이제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제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또 뭐라 그러겠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백두혈통들이 계속 나오. 헌법 전문에 그냥 김일성 이름이 11번인가 12번 나와요. 김정은이는 김정일이는 뭐 조금 한 두어 개 적더라만요. 이야. 북한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 화폐 개혁을 언제 하느냐 한번 봅시다. 화폐 개혁. 북한의 화폐 개혁. 이게 뭐, 아니. 북한 화폐 개혁은요, 1947년에 했어요. 화폐 개혁에 1947년 12월 12일에 했대요. 이게 북한의 화폐 개혁입니다. 화폐. 자, 우리가 일제 때에는 그때 쓰던 돈이 있었겠죠. 뭐 일제하고 같이 썼겠죠. 그때 해방이 됐어요. 8.15.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그럼 일본 사람들이 물러갔으니까 이거 돈을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은 거예요. 일제시대 쓰던 돈 그대로, 화폐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북한은 요거 1년, 2년 되기 전에 2년쯤 돼가지고 이렇게 딱 북한 인민폐로 바꿨겠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는 언제 이 화폐 개혁을 하느냐면요. 참말로 요때 북한의 중앙은행권이라는 게 북한 중앙은행권이랍니다. 여기는 북한 중앙은행권이 47년 남쪽은 이거 언제 하느냐면요. 1950년 정부 세우고 난 다음에 1950년 8월 28일 이 6.25 전쟁 중이에요. 이게 6.25 전쟁 중에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때가 뭐 환인가? 어릴 때 환돈 빨간 거 이래가 환자. 내가 어릴 때 그 약간 본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남쪽에는 1950년 8월 달에 한국은행권이 나와요. 한국은행권. 자, 그럼 그 사이에는 한국은행권과 일제 때 조선은행권이 공용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50년 이때까지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게 한국은행권이 나와가지고 정리했는데, 이 사이에 북한 애들이 먼저 했잖아요. 먼저 했으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박은영 일파의 남노당, 이 계열 이놈들이 북한에 있는 인민폐를 가져와가 남쪽에서 막장 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교란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뭐 위패까지 찍었다 그러죠? 위패 찍은 사람이 누구 할아버지라고? 박지원의 할애비래. 정판사 사건입니다. 예. 조선 정판사. 저 소공동 여기가 본 거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놈들은 화폐도 만들고 저거들끼리 만들고 땅도 이렇게 하고 군대도 다 만들고 뭐 인민정치원회 다 만들고 북한은 이미 나라가 시작이 돼 있는 거예요. 소련군이 딱 해가. 근데 남쪽은 뭐 하지가 이승만이는 뭐 저 반소하는 기질이 있으니까 한국에 될 수 있으면 늦게 들어오게 하세요 해가 늦게 들어와. 한 달 뒤나.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북에는 이미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평양 시민대회까지 다 끝나는 그 다음날 들어왔는가 그럴 거예요. 예. 이런 참 기가 막힌 어려운 그 가시밭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하지도 협조 안 해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협조 안 해주지, 북한은 저지경이 되지. 이러니까 우리도 빨리
정부 만들자. 그게 정읍반을이요. 그거 했다고 지금 좌파들이 모든 분단은 이승만이가 만들어냈다면 이따위 소리 하고 앉는 이 자식들. 사기를 쳐 이런 사기에 또 넘어가. 예. 그걸 이제는 무슨 뭐 교과서까지 다 만들고 이 난리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라도 이런 걸 역사를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역사 아시고 우리 손주들 붙들고라도 제대로 좀 학교에 갔다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면 아니다 이놈아 이렇게라도 가르치든가 무슨 수를 내든가 해야지 이게 참말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제가 오늘 뭐 결론을 내립시다. 그 우리 두익 사상 이 앞으로 참된 통일은 이걸로 하는데 이 두익이라는 이 말이 우리는 통일 사상이라고 하고 뭐 하나님주의라고도 하고 참사랑의 사상이라고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이게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방향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는 보완을 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두익이요. 자유민주주의를 변동시켜가 뭐 중립적으로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압시다. 요거 좌익도 뭐 괜찮다 인정하마 요렇게 해가 요쪽으로 조금만 변경해가 요 중립에 갖다 놓고 그럼 뭐야? 유물론, 변정법, 인간 진화론, 무신론 그 적당하게 괜찮다. 이리 오너라. 얘도 너희들 너무 이쪽에 있으니까 너 이리 오너라. 이게 여기서 만나자. 이게 두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고참들도 이거 좀 알아야 돼. 그 어떡하면 말만 하면 우리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니까 뭐 현 정부가 뭐라고 해도 적당히 그것도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유행 가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강의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강사들 있잖아. 난 그 사람들 유행 가사로 생각하는데 유행가 가수라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도 돌아다니면서 다 그 두익이라면 좌익도 갔다가 우익도 갔다가 이렇게 적당히 가는 거야. 이따위 소리는 하고 돌아다니고 중립 방안이 무슨 뭐 우리의 방향이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 토대가 있으면은 이 토대 위에 집을 지으면 돼요. 변정법적 유물론 위에 집 지어 놓은 게 공산주의 체제였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 진리가 아니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게 늦게 토대 공사를 지금 하기 시작하지만은 앞으로 이상사회가 되거나 뭐 보다 좋은 세계가 오려면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이 교육이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사회 제도도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된 단계로 올라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생,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가 온다.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 수수법적 유일론이 끝내는 세계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이상사회가 온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세계 만민 형제 국가가 온다. 그 속에 공산주의가 꿈꾸는 그런 이상도 그게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 원함 품고 섭섭했던 그 마음 그 속에서 다 해결해라. 또 이쪽도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그 모든 것도 거기에 와서 다 한 풀어라. 그게 여기다 말입니다. 두익의 이상사회가 온다. 이런 우리의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든 공산주의 사상이든 그 기초 공사가 잘못돼 버렸다. 세계관이, 철학이. 예. 저런 우리 수수법적 유일론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살맛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5월 달에 4월 달에 김정일이 하고 문재인이가 회담을 한다.
또 트럼프가 회담을 한다 이러는데 아직도 손에 안 잡히죠? 북한 애들이 이거 진짜 할지 안 할지 뭐 어떻게 될지. 근데 또 지금 보세요. 뭐 문재인이가 어디 갔대? 베트남 가가지고 이야 참 네? 문재인이의 저 지주가 된 노무현이는 중국 가가 모택동을 나는 막 억수로 존경한다고. 근데 이 사람 또 그 가가 누구요? 호치민 호지명을 나는 무지하게 존경한다고 그랬대. 그게 이제 문재인 씨는 아마 호지명이가 참 마음에 들 거예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남북 베트남을 딱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 베트콩이 아니고 이건 뭐라 그러나 베트콩하고 남쪽에 있는 시민들 성녀들도 있고 뭐 학생들도 있고 뭐 별별 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튀우 물러가라 월남 망해라 하고 그냥 저 북한 베트콩들하고 같이 북쪽하고 호흡을 맞췄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결국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 이런 헨리 키신저 같은 이런 놈의 자식들이 이게 배신자들이에요. 이놈들이 가가 평화해가 지는 노벨상 받고 노벨상 받고 월남 사람들은 다 적화돼가 보트 피플이 뭐 100만이고 다 죽어 없어지고 지금은 적화돼 가지고 다 제거할 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완전히 공산주의로 밀고 들어가니까 모델을 보러 갔는지 모르겠어. 하필 이 시점에 월남전에 미국이 다 물러나고 졌다고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지 자서전에 뭐 그냥 희열을 느꼈다고 감동을 느꼈다고 그 희열을 가지고 지금 가 있을 거예요 저기. 대한민국도 이 지금 월남처럼 만들 길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비대칭 무기라는 게 제일 겁난 거죠? 비대칭 무기. 우리하고 저기하고 따발총이나 기관총은 같이 건 비대칭 무기가 안 되는 거요. 저기 있는 거 우리도 있으면 같이 싸우면 되니까. 근데 저기에는 있는데 우리가 없는 거 그게 비대칭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대칭 무기는 뭐요? 핵. 그다음에 생물 무기. 독가스 생물 무기 이거 그냥 꽉 또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이게 비대칭 무기의 저놈들이 우위야.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에 비대칭 저기 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있어봐야 자유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피하게 사는 거 이 정도야. 북한 사람은 그게 겁이 나 지금. 김정은이는 볼 때 남쪽 사람들 잘 먹고 잘 산다. 자유가 있다. 수준이 높다. 국제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게 저기는 겁이 나. 그러니까 남쪽에 뭐 문화나 무슨 비디오 영화나 뭐 이런 남쪽 소속 들어가는 게 저기는 싫어요. 그게 겁이 나.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또 뭐가 꿀리느냐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 비대칭 무기가 저놈들이 왕창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요? 우리는 북쪽에 없는데 저놈들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좌파 주사파 일색이 지금 정권까지 잡았잖아. 예?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무기입니다. 우리는 없어. 북쪽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저놈들은 사람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는 정권까지 잡았네. 정권 잡아가지고 경찰도 완전히 그 절절히네. 보수 우파 잡는데 경찰이 앞장서 이 자식들이. 간첩 잡는 거는 뒤로 돌아. 저를 내가 풀어줘. 군대도 마찬가지야 이게. 공권력이 들어가. 언론. 나팔수가 돼 있어. 공산당이 전부 다 언론은 나팔수로 쓰잖아요.
제2중대야. 북한 노동신문 제2중대들이 대한민국 신문들이에요, 지금. 방송이 뭐 별거요? 그것들이지. 그 다음 사법. 요새 판검사들 놀아나는 꼴 보시오. 이것들이. 노조 있죠. 선생들 그렇죠. 자, 이게 이 비대칭 무기를 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권력이나 정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유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게리라전을 해야 할 판이요. 사상 이념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깨우는 일에 해야 되니 사상을 그래서 나는 강조해야 된다. 지금 우파들이 모여가 뭐라고 비분관계 해봐야 그때뿐이요. 돌아서면 허전하고 돌아서면 고달프고 생각 안 맞고 우파끼리 생각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소모전이고 하다가 보면 그냥 원수 돼버려. 저 새끼 꼴 보고 싫어서 난 저기 안 가. 이래 된다니까.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상의 동조 세력을 만들어야 돼. 사상 문제가. 거기에 여기 이상은 선생님도 안타까워서 이게 사상이 20년 전부터 나와 있는데 보수들이 자꾸 무시한다. 종교적인 편견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늦었지만은 우리가 우리 식구들도 깨워야 되겠지만은 세상에서도 이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걸 점점 알려야 돼요. 알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게 배제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같이 손잡으면 우리 사상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는 영혼의 불처럼 이거 배고픈 사람이 생수를 삼키듯이 나는 받아 먹는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3월 31일 날 이해람 박사 얘기 한번 우리 모시기로 할 때 그날 우리 꽉 채웁시다. 예? 예. 좀 많이들 데려오시고 그다음에 4월 24일은요. 어제 제가 그래서 자유선언 하는데도 내가 일부러 가가 앉아 있어 봤는데 그 프레센터를 정말 우리도 무슨 정규제 TV나 바른시민 사회 정도 사람들의 숫자적으로라도 우리가 질은 좀 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숫자적으로라도 한 400명은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김태우 박사라 김용삼 씨 같은 사람이 아주 알아주는 전문가거든요. 그 분야에. 특히 이제 이 김용삼 씨 같은 사람은 이제는 몸통을 바로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예? 그게 뭐냐? 백두혈통, 김일성 일가, 김일성에 대해서 바로 이제는 화살을 쏘고 공격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 빙빙 돌기만 해. 그거를 하고 우리가 사상 문제를 들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예? 뭐 완전하게 우리가 사상적으로 학술적으로 그거가 세밀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 있게 가서 나는 그날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주체 사상과 이 사상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일반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데 심경입니다. 두익 포럼 1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라도 해야지 1년간 여러분 정말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4월 24일 날 우리 그 대회 성공 못하면 두익 포럼 문 닫겠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안 하고 뭐 그날 파장되면은 에이 접어버릴래요. 저도 이제. 근데 네, 알았어. 마지막 날이라고 빨리 밥 먹으래. 그 하나 반가운 소식은 우리 조직에서 국가메시아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문선명 총재님 따르던 중에 제일 고참들이요. 예? 한 170나라에 다 나라 책임자를 지은데 이분들이 나이들이 좀 많죠. 평균 저 정도 다 되는 사람들이고 좀 높은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잠자고 가만히 있다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다.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구경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네. 이래서 이 국가 메시아들이 뭘 좀 방공성공 옛날 활동하던 우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4월 5일 날 그 국가메시아회 임시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제보고 한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국가메시아 방이라고 단톡방도 아직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열어봐라 그랬더만 열어놓으니까 그 속에도 뭐 생각이 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열어놓자마자 우르르 나가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 방을 3개를 또 만들어져 버렸어. 이거를 또 뭐 뭉치느라고 난리하고 이래가 내가 이제 거기에 네 칼라가 있는 얘기를 턱 올려놨더만은 아이 뭐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참부모님 억만세나 하고 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주워 박았어. 야, 지금 바닷물이 다 시뻘겋게가 우리를 지금 코 숨을 막혀 들어오는 판에 아직도 그래 태평천국 천일국 만세만 하면 다 됐냐? 그게 뜻이냐? 에? 내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랬더만 이제 그 회 운영하는 쪽에서 뭐 앞으로 4월 5일 날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또 이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방향이 좀 잡히기도 하고 이래요. 아직도 그 방에는 그냥 뭐 참부모님 양이분하고 사진만 뒤따 올려놓고 있고, 난 그런 거 보면 그냥, 야, 이 사진 안 모시고 사는 사람 어딨냐? 여기도 왜 이렇게 떡칠을 하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가 뭘 찾아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주고받아야지.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야 그래도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간 원로들이 하는 얘기들이지만 초등학교 학생 시절 하던 얘기 또 반복하려고 그 방 열었냔 말이에요. 나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많이 자극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외롭게 했다고 할까? 뒷골목에서 했다고 할까? 이랬지만 이제는 아예 어디든지 나아가 외칩시다. 이제 한 1년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은 것만 가지고도 막 외쳐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 사람 뭘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알게 돼 있어요. 소신이 문제입니다. 소신이. 마치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